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4명의 사망자가 확인됐으며 유해 발굴 조사와 별도로 유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 4.3은 인고의 세월을 거쳐 밝은 세상으로 나와 미래를 향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결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 사회는 4.3을 비롯해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과거사들이 존재하는데요. 과거와 현재를 넘어 앞으로의 미래 세대가 어떻게 역사를 기억하고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제주 4.3을 비롯해 과거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고민하는 청년 세대가 전국 각지에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주 MBC는 4.3의 기억과 기록의 전승 그리고 연대, 청년 미래로 있다라는 주제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세대들을 모시고 두 번에 걸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화면에서 제 왼쪽에 계신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자면은 사단법인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의 정성일 기획홍보팀장님, 여sun고등학교 교사 양홍석 선생님,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 이건웅 청년위원장, 그리고 제주여민회 노슬미 활동가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또 반대편에 계신 분들 소개를 해드려야죠. 전국 청년 정책 네트워크 김승길 대표, 광주 청년 유니온 김다정 위원장, 사단법인 부산 청년들 정서원 이사장, 그리고 10월 항쟁 시민 모임의 천용길 운영위원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하니까 굉장히 떨린데, 과거세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4.3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 텐데, 사실 제주 4.3은 해방 이후에 국가폭력을 경험했던 정말 가슴 아픈 사례들이었습니다. 혹시 4.3 관련 행사나 뭐 답사라든가 좀 참여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다들 와보셨네요. 예.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좀 와보게 되셨습니까? 이제 저는 여수에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주 4.3하고 좀 깊은 인연을 맺을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제주 4.3과 여순 사건의 연대 차원에서 전남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이 교류 사업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직원 간에 제주도에서도 여수 와서 여순 공부하고 가고요. 저희도 제주 와서 많이 공부를 했고요. 또 학생들도 데리고 와서 답사하면서 다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와보면 혹시 뭐라고들 얘기를 해요? 많이 놀랍니다. 많이, 전혀 몰랐던 사실들. 전혀. 부모님하고 오면 늘 다니는 데가 이제 관광지나 카페 이렇게 자연 경관만 보다가 다크투어 중심으로 제주를 온 거는 거의 이제 처음 경험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사실 여수, 순천, 여순 사건은 제주 4.3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도 하죠. 근데 4.3과 같은 비극이 사실 제주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뭐 여러 좀 비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사실 청년 세대가 4.3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분명히. 어떻게 4.3을 좀 알게 됐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한데 김다정 씨는 김다정 씨가 어떻게 계시죠? 저 많은 분들이 오니까 좀 헷갈려가지고 김다정 씨는 어떻게 좀 4.3에 대해서 알게 되셨어요? 네. 저는 이제 광주에서 광주 최초의 노동야학이었던 듣불열사 기념사업회에서 듣불야학의 7열사들을 기리는 사업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같이 청소년 5.18 캠프를 진행하는데 제주 4.3 사업회 청년위원회에서 저희 23년도에 저희 듣불사업회에 초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국의 청년 역사활동가들 이렇게 와서 같이 다큐투어 하자라고 3일간 초청해 주셔가지고 그때 저희 같이 5.18 활동하는 친구들하고 와서 그 4.3 투어도 하고 기념관도 가보고 네 그랬습니다. 근데 처음 와본 거였어요 그때.
4.3에 대해서 원래는 알고 계셨어요? 이전에 이제 뭐 관련한 다큐나 이런 거를 보기도 했었지만 그래서 그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진 않았는데 그때 다큐 투어 다니고 그 기념관을 가면서 좀 더 직관적으로 마주했던 것 같아요. 네. 정서원님께서는 제가 맞게 봤죠 지금? 정서원님께서는 4.3에 대해서 좀 어떻게 알게 됐는지 알게 된 계기 같은 것이 있었어요? 저부터 이제 한국사가 필수가 됐거든요. 그때 이제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예. 그때 4.3 언급된 것만 보다가 사실 잘 모르고 있다가 저도 23년도에 이제 제주 청년의 날과 맞춰서 제주에서 이제 국내 청년 역사 교류를 한번 진행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저도 다정님도 같이 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각 지역에 혹은 여순 혹은 대구, 그다음에 제주, 그다음에 광주 각 활동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제 제주 평화공원도 같이 가보고 유적지도 가보고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과거사 관련해서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저도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김승길님은 어떻게 4.3에 대해서 알게 되셨어요? 네, 저도 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근현대사 시간 때 그냥 한 단락으로 4.3 사건으로 이렇게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 당시 저는 오히려 뭐 아픈 기억이긴 합니다만은 4.3 사건이라기보다 그 앞에 먼저 이제 여순 14연대 반란 사건, 이제 최근에는 이제 11구 사건이라고 좀 불리우는 것 같은데 그게 좀 더 그 당시에는 더 흥미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3 사건은 그냥 14연대 사건과 좀 연결된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있었었고, 이제 제가 18년도에 처음 직장 생활을 하게 됐었는데요. 이제 워크숍으로 제주에 가서 다큐 투어를 한번 해보자. 제 인생에서 처음 3번째 방문이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4.3 사건에 대해서 좀 이제 그 기념관도 가보고 좀 되게 아픈 이야기들을 많이 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조금 막연하게 알고 있었고 제주에 찾아와서 직접 답사도 다니고 설명도 듣다 보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좀 더 알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얘기 같네요. 사실 우리 제주에 살고 있는 우리 건웅님 같은 경우에는 4.3에 대해서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됐죠? 뭐 저도 사실 뭐 교과서 통해서 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교과서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다음에 조금 우리 제주 얘기니까 아무래도 더 관심을 갖게 됐을 것이고 따로 또 공부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은? 일단 저도 아무래도 그 유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렸을 적에 좀 가족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좀 들었었긴 했었어요. 외할머니의 아버지가 저한테 외증조부가 되는데 이제 4.3 당시에 저도 정확히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을을 좀 지키는 일을 하시다가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야간에 돌아가셨다라고만 듣고 이제 그게 제 외할머니 100일쯤 되셨을 때. 건웅님은 4.3 유족이었었구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제주에 있으니까 4.3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봤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던 시기이기 때문에 좀 아픈 역사들이 사실 좀 많이 있었습니다. 대구에는 10월 항쟁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글쎄요, 10월 항쟁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잘 좀 몰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1946년 10월에 있었던 이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있었던 민중항쟁인데요. 떠올려보면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이 광복을 맞이하고 나서 첫 번째 과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당시에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치열하게 고민들을 많이 하는 가운데 미군정과 소련군이 한반도에 들어오게 됐죠. 이때 당시에 남한에서는 독립된 하나의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친일파를 척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과제를 가지고 나라를 만들고 싶었는데 1946년에 미군정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거죠. 때문에 대구에 있던 시민들이 노동자들이 함께 저항을 시작했고 여기에 당시 학생들까지 더해져서 당시 대구 도심에 대구부 인구가 20만 정도였는데 약 2만 명 정도가 10월 1일에 대규모 시위를 전개했고 이게 한 달여간 대구에서 경북 전역으로 확산이 됐었는데 미군정의 진압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되기도 했고 이후에 이것들이 여순과 4.3으로 사실 이어지는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열망했던 분단된 나라를 만들고 싶지 않아 했던 여순과 또 제주와도 다 연결되어 있던 항쟁이었습니다. 노슬비님 혹시 10월 항쟁에 대해서 전에 알고 계셨었어요? 이번에 좀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게 됐고요. 네, 그러면서 뭔가 4.3의 시작과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또 한편으로 들고요.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서 서로의 역사를 좀 알아가는 시간도 갖는 것이 굉장히 좀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사라는 것이 이제 과거에 머물러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 계속 전승되면서 우리가 기억을 하고 다시는 아픈 일들이 반복하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글쎄 요즘 청년들이 역사에 너무 무관심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가끔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과거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었는지 어떻게 또 관심을 갖게 됐는지도 궁금한데 정성일님께서는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좀 관심을 갖고 또 활동하게 되셨습니까? 저는 일단 제가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과였기 때문에 역사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부산에서 살기도 했고 이게 첫 계기는 사실 광주 5.18이 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몰랐던 사실을 딱 듣게 되면서 내가 모르고 있는 게 잘못이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 뒤로 이제 다양한 과거의 역사들을 좀 찾아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제 시작을 하면은 그 시작과 함께 갈 길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청년 세대들이 역사에 좀 무관심하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주변에 또 이렇게 알려나가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주어진 큰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근데 지금 얘기했던 그 사건들 대부분 사건이네요. 그러니까 역사의 정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각 지역의 과거사 관련해서 다 모셨으니까 그럼 각 지역의 그 과거사들이 좀 어떻게 정리가 돼가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긴 한데 부산부터 얘기해 볼까요? 부산은 일단 제일 기억이 나는 게 부마항쟁이에요. 이건 조금 이제 시대가 더 왔죠. 부마항쟁 같은 경우에 민주항쟁으로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었는데 역사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잘 돼 있나요? 네, 저도 사실 이번에 찾아봤는데요. 이제 부마민주항쟁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주년 기념식 때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 공식 사과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땐 제대로 정명이 됐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저도 오기 전에 이제 21년도 발간된 진상 보고서를 보니까 사실상 부마민주항쟁이 국가적으로 이제 사과를 하긴 했지만 이것이 왜 일어났고 그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 현대사적으로 갖는 의의가 무엇인지 공식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거나 조사를 하진 않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한국사 교재에서도 한 줄 정도로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제 드러나기로는 제대로 정명이 되었다고 보여지긴 하나 사실상 공식적인 조사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부마 항쟁 같은 경우에 상당히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큰 민주화 항쟁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좀 신기하네요. 근데 광주 5.18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좀 많이 알려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좀 어때요? 정리는 좀 어느 정도 다 돼 있는 거죠? 네, 어느 정도 이제 좀 자리매김한 부분이 좀 있고요. 일단 특별법 만들어지면서 그 사회적 참사 그리고 국가폭력에 대한 첩보사항이 5.18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그 사회적 참사 관련해서도 보상 기준을 5.18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은 있지만 사실 광주가 가진 진짜 아픔은 가장 최근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기록과 영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꾸 훼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광주가 지닌 가장 큰 아픔이고 제가 이제 관련해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게 왜 이럴까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땐 두 가지거든요. 저항권이 발동했던 국가폭력 사건, 그러니까 광주의 피해자다움을 계속 요구하는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시민자치에 관련된 부분들 이 두 개가 이제 광주의 사실 핵심인데 공식적으로 이게 뭔가 정명되고 이게 뭔가 자리매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주하고 있는 아픔이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첫 단추가 조금 잘못 끼워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5.18 유공자들은 국가유공자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따로 빼져 있잖아요. 5.18 민주유공자로. 근데 이게 광주 안에서도 되게 이야기가 많아요. 되게 그 당시에 이제 김영삼 정권에서 어쨌든 관련해서 특별법 만들고 할 때 이 보수정당에서 이제 요거를 조금 굳이 이걸 국가유공자로 해줘야 되냐 따로 만들자. 그래서 이제 5.18 민주유공자로 따로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타협을 한 거잖아요 그때. 네. 사실은. 근데 4.3도 제가 알기로는 따로 빠져 있는 걸로 그렇죠. 알고 있어서 이게 사실 유공자로 인정하는 게 결국 국가가 본인의 가해를 시인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정권마다 5.18에 대한 입장이 계속 다르고 기념식 5년 만에 계속 이 문제가 매년 걸리는 거고 그래서 약간 이런 어려운 지점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좀 제주 얘기 듣는 것 같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첫 단추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모여 있는 각 지역의 그 과거사 관련된 것들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정리가 잘 안 되는 건 첫 단추가 잘 꿰어지지 않았던 문제들이 비슷하게들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대구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10월 항쟁도 근데 저희는 지금 10월 항쟁이라고 부르고 있지만은 공식 명칭은 또 아닐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지금 정리가 아직 잘 안 돼 있는 상태인가요? 대구도? 이게 대구에서는 10월 항쟁 기념 및 추모 및 유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예요? 네. 법도 아니고? 네, 법이 아니고 대구시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서 여기 명칭이 10월 항쟁인데 사실 이렇게 조례가 제정될 수 있었던 것도 아이러니하게 다른 지역보다 이 사안 자체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90년대까지는 10월 폭동 또는 뭐 10일 사건이라고 불려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2009년에 1946년 10월 10일 사건과 관련해서 입은 국가 폭력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유족들을 지원하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대구 도심에서 유족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을 했고 이분들이 대구시에 요청을 하면서 시의원들도 10월 항쟁이 뭐지?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었지 4.3이나 여순처럼 특별법도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유족분들도 이런 일에 내가 참여하게 되면 혹시나 예전처럼 다시 보도연맹처럼 또 피해를 입지 않을까 이런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있고 그리고 널리 알려진 유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멀리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2025년이 돼도 아직까지 그런 것들을 좀 밝히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고 아이러니한 게 그나마 그래도 조금 더 조례도 제정하고 할 수 있었던 거는 덜 알려졌기 때문이란 말이 좀 너무 가슴이 아파서요. 우리 4.3 유족도 있지만은 4.3도 사실 최근까지 막 입 밖으로 내기가 좀 어려웠던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나마 좀 세상이 바뀌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자, 그 얘기도 들었어요. 아까 좀 아직까지 사건에 머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순이 대표적이거든요. 지금 좀 전에 여순 얘기하셨지만 여순 사건이라고 하는데 여순은 오히려 4.3이 부러울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 여순 사건에 대해서도 잠깐 좀 언급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모두 말에서도 제주와 여순을 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여순 사건이 일어나게 된 출발점이 이 제주도 초토화 작전을 수행하는 그 여수 주둔 제14연대 군인들에게 제주도 출동 명령을 내린 것을 그 군인들이 거부하면서 발생했던 사건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순 사건에 대해서는 초창기 이승만 정부의 시선에서는 반란이라고 규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인이 정부의 명령을 거부해서 일으킨 것이었기 때문에 반란으로 규정하고 그리고 그 일대에 계엄령을 내리면서 민간인 학살을 이제 저질렀던 사건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여순 사건을 반란이라고 많이 생각하는 이유는 이건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도 그냥 1차원적으로 제가 남고에 있기 때문에 남학생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군인이 명령을 거부했으면 일단 반란은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점을 꼭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4연대 군인들이 유일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남긴 성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토벌 거부 병사위원회라고 이 명령을 거부한 병사들이 성명서를 남깁니다. 애국 인민에게 호소함이라는 성명서에 뭐라 돼 있냐면 제주도 출동하는 것은 동족상잔이다. 그래서 동족상잔 하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 조항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미군은 즉시 철퇴해라. 즉 미군은 나가라라는 건데 즉 14연대 군인들이 제주도를 출동하기 이전에 제주 문제의 본질이 미국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성명문입니다. 그러니까 14연대 군인들은 그냥 아무 앞뒤도 안 재고 그냥 국가가 싫어하면서 명령을 거부한 게 아니라 제주도 사태의 본질, 제주도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에 대한 본질을 알고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저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인이 명령을 거부했으니 무조건 반란 아니야라는 인식보다는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때처럼 우리가 그 명령을 소극적으로 저항한 군인들이 있었기에 국회가 지켜질 수 있었고 시민들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듯이 군인들이 모든 명령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님을 군인들에게 내려진 명령을 그 군인들이 평가할 수도 있음을 인지한다면 이 반란이라는 평가가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다만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자면 여순 사건이 아직은 사건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여수 순천 11구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이건 학계에서 합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1990년대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 5.18 특별법 나오고 각 지역의 국가폭력 이제 진상규명이 나올 때 여수 지역에서도 반란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자. 그래서 여순 반란 정명 운동이 일어납니다. 반란이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라는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청원도 하고 서명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는 여러 움직임들을 그때 김영삼 정부에서 받아 안아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6차 교육과정 국사교과서에 편수 용어라고 있습니다. 교과서 집필자들에게 너 이 교과서 쓸 때는 용어를 이걸 써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이 여순 반란에서 마찬가지로 제주도 그때 4.3 폭동에서 사건으로 우리 여순도 여순 반란에서 여수 순천 11구 사건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학계에서 합의된 게 아니라 지역민의 요구를 정치권에 받아들여서 일종의 정치권에서 편수용어로 한 것이라서 사실은 학계에 합의된 용어는 아닌데 역시나 타협이군요. 타협입니다. 사실은 학계에서는 여순 항쟁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사실 그 항쟁적 논의에 동의하는 게 아까 우리 용길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방정국은 단순히 국가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라고 끝내기에는 그럼 그들이 왜 국가에 맞섰을까? 그들이 원하는 나라가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원하던 정치적 요구를 당시 지배층들이나 정치인들이 잘 받아 안았을까? 그러니까 아까 5.18에서 나왔듯이 왜 총을 들었어? 그러면 10월 항쟁도 왜 너네 경찰서 습관했어? 제주 같은 경우도 너네 왜 지서 습격했어? 여순 같은 경우는 군인들 왜 너 총 들고 저항했어? 5.18 너 왜 총 들었어? 이 모든 것은 정치가 실종되어 있고 평화적 타협책이 없는 상황에서 당시 민중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어떤 일종의 저항의 목소리를 낸 역사적 산물임을 인지하여야만 좀 사건에서 더 나아가는 인식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양홍성님도 지금 항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마음속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인이 봉기를 일으킨 걸로만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봉기를 일으켰고 제주도 출동을 위해서 훈련을 한 2, 3주간 열심히 시켰습니다. 14연대 군인들은. 그러니까 당시 국군 부대 중에서 가장 최신의 미국의 무기를 주침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훈련이 잘 된 부대가 봉기를 일으켰기 때문에 뭐 경찰이고 군청 직원이고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전남 동부권에 생겨진 그러니까 봉기군이 올라간다 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근데 그 공권력의 공백 상황에서 비로소 해방정국의 미군정이나 이승만 정부의 실정, 즉 친일파 청산이 안 되고 사회경제적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물가는 25배 이상 뛰었었거든요. 그때 해방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된 거에 대한 민중의 목소리가 군인 봉기로 형성된 그 공권력의 공백에서 표출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반란이냐 아니냐 군인의 행동에만 집중하면은 그때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고 당시 사람들이 처했던 상황들이 반영이 안 되고 당시 정권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실정을 했는지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좀 들여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아직 사건에 머물러 있는 데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4.3 아직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아직 정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언제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미래를 향해 가야 되는데 노슬미님은 개인적으로 4.3의 정명을 한다면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정명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한다면.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그 정명을 한다고 했었을 때 제가 그 백비 앞에 서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요. 4.3 평화공원 안에 있는. 근데 이제 사실 그래서 어떤 이름으로 하면 좋을까 혼자 생각을 하는데 뚜렷하게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4.3 항쟁이라고 하는 게 맞는가? 저 스스로도 지금 현재로서 4.3에 대해서 더 활발히 이야기가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제주 안에서는 이제 매번 기념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이나 행사나 토론, 뭐 포럼 등등의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뭐 서울이라든지 뭐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어떻게 퍼져 나갔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와 더불어 지금 현재 이제 제주여민회 안에서 4.3과 여성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 안에서는 2018년도부터 그 당시의 여성분들 이제 삼촌들을 만나 뵙고 이런저런 질문도 드리고 구슬체록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가장 조명이 안 돼 있던 분들이 또 당시에 또 피해자였던 여성들이었었어요. 맞아요. 이제 당시에 이제 제주여민회는 제주 4.3을 여성주의 시각으로 구슬체록해서 제주 여성의 생애사를 이제 기록해야겠다는 이제 의지로 시작한 사업들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문제는 가령 여성들의 이야기가 4.3의 잔혹성을 드러내는 이야기들로만 활용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여성들도 일상이 있고 그 일상을 지금까지도 살아내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가 우리는 그걸 또 알아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충분히 듣지 못한 채 이름을 어떻게 또 정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진짜 이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담겨져 있고 영문 모를 죽음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걸 단 하나의 사건으로 말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그런 사연들을 모른 채 다 뛰어넘어서 하나의 그냥 이름으로 쓱 마무리 짓는 것도 아직까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각 지역에서 아직 사건으로 좀 남아있는 부분들 정명을 만들어 갈 때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모시게 된 것은 사실 골령골 학살 사건, 그것도 사건이에요, 사실 사건인데 저희 제주의 희생자가 거기서 좀 발견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게 됐고, 근데 대전 골령골 학살 사건도 이게 뭐 세계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는데 아직 정립이 잘 안 돼 있죠, 거기도. 뭐 사실 한국 전쟁기 민간인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사실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희생당했잖아요. 그에 대한 관련 법에 의해서 뭐 진상이 규명되고 있고 보상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게 있지만 이제 대전에서 있었던 대전 산내 골룡골 학살 사건에 대한 정확한 명칭이 정의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뭐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고 하죠. 최소 1,800에서 최대 7,000명이 희생되었는데 사실 다른 지역의 항쟁과는 좀 다른 게 저희는 이제 사실 제주 4.3에서 7년형을 받고 대전 형무소로 제소되었던 분들, 여순 항쟁 당시 봉기했던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대전 형무소에 있었고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3일 뒤인 6월 28일부터 해서 대전 산내 골령골로 끌고 가서 학살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항쟁의 성격과는 다르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이렇게 모든 역사들이 다 이어져 있다. 우리도 청년 미래로 있다라고 하는데 대구에서 제주로 여순으로 그리고 대전까지 이어져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사실 너무나 아픈 역사를 그 당시에 좀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했던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편이 아니다라면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랬던 역사들이 있죠. 참 어려운 문제를 오늘 좀 많이 짚어내고 있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앞으로 좀 정리해 나가느냐라는 것이 또 여러분들의 저는 숙제라고 좀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자꾸 이제 좀
약간 오래된 역사를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실 현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유월항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제는 정리가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떠세요? 아마 다른 이제 국가폭력에 비해서는 아마 6월 민주항쟁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뭐 각 지역에서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운동이긴 합니다만은 뭐 아무래도 미디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서울의 중심으로 많이 전파가 되어 있다 보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막 엄청 많이 지금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다른 것에 비해 많거나 뭐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무래도 뭐 그 당시 이제 6월 항쟁이라고 생각하면은 서울과 이제 화이트 칼라 그리고 이제 뭐 이한열 열사, 박종철 열사 뭐 또는 플러스 뭐 연세대 약간 어떤 서울 중심의 그런 학생 운동과 이런 것들 연결지어서 좀 생각하시게 되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은 1년 전에도 이제 86년도에 딱 1년 전에 인천에서 이제 5.3 항쟁이라고 있었습니다. 사실 1년 전부터 도화선이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거는 인천에서 이제 각 시민단체와 노동운동 그리고 플러스 이제 수만 명의 시민분들이 이제 인천 주안 일대 모여서 시민회관 앞에서 직선제 개헌을 요구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항쟁들이 있었었고 그걸 도화선을 통해서 1년 후에 87년 6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6월 항쟁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것도 사실 인천 국민들뿐만 아니라 인천 시민들한테도 사실 되게 익숙하지 않은 역사이기도 하고 항쟁이어서 좀 이런 부분 좀 많이 부족하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곡까지는 아니어도 국민들과 또는 인천 시민 내에서 시민사회 내에서 어떻게 이 항쟁을 좀 기억하고 좀 유지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한열 열사 기일이기도 했었잖아요. 6월이 되면 항상 떠오르는 이름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각종 영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지금 많이는 이제 알려져 있고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영화에서 보면 전부 다 서울에서 일하는 일 같잖아요. 근데 제주에서도 그 당시에 6월 항쟁이 있었고요. 각 지역마다 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근대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 넘어온 동안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아픈 일들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각 지역에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진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6월 항쟁에 같이 있었다는 것들 계속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도 얘기하면서 계속 전달을 좀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얘기 조금 넘겨볼게요. 지금 저희가 이제 청년들로 모신 거잖아요. 제가 아까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청년 세대들이 역사에 좀 무관심하다라는 그런 또 얘기들도 많이 있기도 해서 최근에 그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청년들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은 좀 어떤지 주변 사람들 봤을 때 이번에 12.3 비상계엄을 좀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제 주변 또래들이 겪으면서 당시에 그 4.3에 대한 문서를 제주 폭동이라고 규명한 것들을 보면서 저는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고 학생들이 제 또래 친구들이 겪다 보니까 제주 4.3을 그래도 폭동이라고 규정짓는 건 그거 너무 독재 정부 아니야? 혹은 보수 정부 그러니까 뭐 보수 정부라고 규정하기 좀 그렇지만 너무 역사관에 무관한 무심한 정부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역사관에 있어서 역사에 어느 정도 관심은 있구나라고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주변에서는 네. 역사적으로 사실은 다들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부산에서도 부마민주항쟁 기념관, 그러니까 부산 민주화공원에 갈 일이 사실 없긴 하거든요. 사실 부산 안에서도 이슈되지 않는,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고 근데 그래서 저도 역사와 관련해서 나의 삶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지가 사실은 지역 안에서도 많이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번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그 문제가 일어난 것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났던 이제 집회 참여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때 부마민주항쟁은 이제 대학생들이 주도해서 시민들로 확대가 되고 이제 이게 그 민주운동의 초석이 됐잖아요. 그것과 이제 연관지어 본다면 집회 2030 청년들이 집회 문화를 바꾸고 함께 우리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생각보다 청년 세대가 무관심한 게 아니라 나와 연결된 접점을 찾지 못해서 그랬던 계기가 없어서 이전의 과거사에 대한 관심을 두지 못했고 근데 이번 계기로 조금 더 많이 들여다보고 어떻게 변화했지 하는 지점들을 살펴보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그 비상계엄 이후에 광주에서 다정님이 이제 들풀열사
연관지어서 광주에서는 어떻게 다뤄졌나 한번 이번 시국과 관련해서 연결지어서 세미나를 한번 열어주셨어요. 예.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거는 청년 단위에서 그 성명을 발표했는데 사실 광주가 제일 빨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어쨌든 지역 차원에서 큰 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이 계엄과 관련해서도 특히 대처가 빠를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서 과거사가 완전히 무관하고 지금과 이제 관계가 없지 않다 이런 것들 전 체감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관심이 없진 않다. 몰라서 그럴 뿐 잘 알려주면 열심히 할 수 있다. 지금 얘기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듣고 있었잖아요. 옆에서 맞아 이 소리가 옆에서 좀 들리는 거예요. 광주 얘기하는데 그 지역 자부심 뿜뿜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 것 같거든요. 그 성명서를 저희가 제일 첫 번째로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광주하면 또 그런 게 있어요. 민주화에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가장 큰 피해를 겪었던 지역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광주의 청년들은 역사의식만큼은 정말 똘똘 뭉쳐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때요? 지역에서 보기에는?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활동하기 전까지는 5.18 너무 안 좋았어요. 저한테. 굉장히 부정적인 게 되게 컸고요. 네.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정교조 키즈였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정교생들이 진짜 많은 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5월 시즌이 딱 되면 그 5월 18일 그 주간이 되면 급식에 주먹밥이 나왔어요. 기억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싫었구나. 주먹밥이 나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유치원 때 첫 소풍으로 5.18 국립묘지를 갔는데 추모관 밑에 내려갔는데 너무 막 돌아가신 분들 사진을 그냥 완전 다 생 사진을 다 좀 끔찍한 사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번호랑 그 사인하고 성함 이렇게 해놨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근데 거의 매년마다 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소풍을 5.18 사적지 29개 중에 하나를 꼭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진짜 이제 드디어 국립묘지 그만 가도 된다. 막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폭력적이고 잔인한 어떤 그런 거여서 졸업하고 나서는 안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5.18 행사 별로 안 가고 싶고 그러다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드불야학의 이야기를 만나면서 5월을 되게 다양한 시선으로 여성과 빈민과 청소년들의 시각으로 청년들의 시선으로 5월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다른 이게 교과서의 한 문제 항상 근현대사 17번, 18번이 5.18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기출문제 이상으로 딱 다가왔을 때가 그때였고요. 그래서 제가 광주 청년유니언 활동하면서 뒷불열사 사업회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같이 하는데 저희가 연간으로 한 16번 정도 청소년 캠프를 5.18 캠프를 1년 동안 해요. 근데 이 캠프를 같이 준비한 친구들이 다 이제 청년들이고 5.18 활동에 관심이 있는데 접점을 못 찾았던 친구들이 저희 공고 보고 와가지고 청류도 하고 들불도 하고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청년의 시각으로 5.18을 좀 다양한 지금 시선으로 해석해보자. 예를 들면 전남대 운동권 남성 말고 여성이나 빈민 소수자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시선으로 다시 이거를 좀 바랄 필요가 있다라는 공감대를 얻고 있고 그렇게 해서 동료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 다정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나와서 이거는 좀 민망한데 다정님은 유치원 때 갔잖아요. 저도 초중고를 광주에서 다녔는데 전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지하실을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이 처음의 경험이 좀 되게 무서웠던 것이 되게 국가폭력을 해결하려는 방식들이 초창기에는 그 유가족들이 억울함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특히 5.18 같은 경우는 그 가슴의 응어리를 표출하다 보니 너무 적나라한 사진들이 많이 오픈돼 있었고 저도 그거를 5.18 재단에 그 글을 하나 기고할 때도 저의 그 초등학교의 경험이 5.18을 너무 공포스럽게 인식하게 했다. 그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사실 다정님처럼 그 묘지를 다시는 안 가고 싶었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또 다른 제 또래 중고등학생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5.18이야? 지겨워 또 5.18이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과 관계되지 않고 그냥 5.18 중요해 하니까 또 5.18이야 라거나 또는 너무 트라우마를 갑자기 세게 맞거나 그래서 지금 5.18 재단에서는 5월 교육 원칙 제정했을 때 학생들의 인지 발달 단계와 정서에 따라서
그 폭력과 학살의 장면들을 좀 조절해서 줘야 된다는 게 교육 원칙으로 지금은 좀 정착돼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기 들불열사에서 하는 5월 캠프 진짜 좋습니다. 광고 차원에서 제가 교사로서 전남의 학생들 한 여러 번 보냈거든요. 저기서 5월을 경험하고 오면 정말 사회운동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5월 주기로 막 같이 하고 싶다고 활동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전국에 홍보 좀 하겠습니다. 네. 이 두 분도 이야기해 주셨고 또 승민님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저는 청년들이 역사에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들이 기득권 집단이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폭력적인 장면들이 마치 희생자성, 약자성을 부각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지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역사의식이 없다, 청년들 역사의식이 없다는 분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 경북 지역이 욕은 하시면 안 돼요. 네, 예, 경북 지역이 의병 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인데 그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일제강점기 때 의병장 이름 5명 이상 대보라고 하면 본인들도 못 됩니다. 이 본인들의 삶과 접점이 없다는 거는 그 어느 세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그걸 왜 우리 청년들한테 특이하게 그걸 갖다 강요하고 너네는 뭘 몰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네. 왜 알려고 하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저 욕하실까 봐 깜짝 놀랐어요. 근데 들불 관련해서 칭찬들이 많네요, 전국적으로. 굉장히 그 자부심 가져도 좋을 것 같은데요. 4.3 뭐예요? 이제 4.3은 저는 이 21살 때 이 4.3을 처음 알게 됐고 제주에 처음 오게 됐는데 이 대학 선배가 제주 분이 오신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야기를 하셔서 2005년에 총학생회가 학생들을 단체로 모집해서 4.3 답사를 2박 3일 동안 한 적이 있었구나. 예. 그리고 그 해에 한번 정착이 되고부터 계속 매년 4.3 답사를 오게 됐고 제주에 계신 분들이 안내도 해주고 환대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권웅님도 슬민님도 아마 그 역할을 좀 하시는 네.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요, 한번 광주쯤에서 한번 모여서 얘기를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서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셔서 그 얘기 잠깐 좀 옮겨가 보고 싶은데 역사 인식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거 관련된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내용과 관련해서 기성세대와의 약간의 생각의 차이라든가 세대별 견해 차이 같은 것이 이 역사 안에서도 생기는 경우들이 좀 있는 모양이죠. 지금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혹시 있습니까? 어떠세요? 특히 민주화 세대라고 하는 분들이 역사를 정과 반, 성과 악의 구도로만 단순하게 보려고 하는 성격이 많은 것 같아서 다양한 주체들의 모습들은 잘 보여주지 않으려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그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는 어때요? 거기서도 사실은 이제 같은 한 무리지만은 생각이 좀 다른데 이런 경우들도 있었습니까? 혹시 세대 간이라던가? 그러니까 여순을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반공 교육을 받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여순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방정국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려 들면 사실은 이제 위에 기성세대들이 듣기에는 좀 그래도 여순 그 잘못 이념의 논쟁에 휘말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이 이제 반공교육을 받은 기성세대들에게는 여전히 그 빨갱이라고 하는 낙인이나 공포가 그러니까 이걸 실질적인 위협으로 느낀다기보다는 좀 내재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아까 용길님 말씀 되게 저는 공감했던 게 기성세대분들이 이제 사실은 파시즘에 맞서 싸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독재에 맞서 싸웠는데 대단한 일을 하신 거죠. 근데 되게 웃긴 게 악마하고 맞서 싸우다 보면 나도 악마가 되기도 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기성세대 분들이 청년 세대를 대하는 데 있어서 티나지 않게 드러나는 권위주의적인 면모들 그러니까 그 파시즘과 싸우다 보니 파시즘이 내면화되어 버린 모습들도
청년들이 느끼는 아쉬움일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에 관련해서는 청년들의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인지하는 순간 청년들은 깨어나고 오히려 저는 이제 고등학생들을 마주하니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고등학생들이 인지를 하기 이전에 그 인지의 공백기,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나 중학생 때 온라인 매체로 극우적인 인식이 담긴 정보가 먼저 그들의 인지 구조에 정착을 한다는 게 제가 고등학교에서 수업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방 이후에 반공이 낳은 문제점들, 그 다음에 민주화 과정에서의 노력들 이런 걸 말하면 아주 티 안 나게 키득키득 되는 친구들이 보이거든요. 그럼 저는 눈치를 채요. 혼내진 않지만 그님이 먼저 와 있구나 그 애들 인지 속에. 그러면 아이들하고 이걸 논쟁적으로 좀, 왜냐하면 제가 권위로 누르면 안 되니까 논쟁적으로 이걸 교실 안에서 풀어내봐야겠다라는 고민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얘기 들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민주화 세대 중에서 좀 약간 권위적인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갈등이 생긴다라는 얘기들도 들었었는데 역사 관련돼서도 그런 경우들이 좀 종종 있다라는 얘기죠. 되게 단순히 뭐 항쟁, 뭐 통일운동,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주의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개개인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세요. 그러니까 유족 중에서도 그러니까 국가에서 육지에서 내려온 뭐 응원 경찰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혹은 뭐 제주도 내에서 뭐 피해를 겪으신 분들도 많으신데 이게 다 다르시기 때문에 이걸 뭐 단순히 통일운동이다, 항쟁이다 이렇게 뭐 규정지어서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인상 깊었던 말 중에 하나가 제주 4.3은 하나의 일이 아니라 3만 명 개개인이 겪은 3만 개의 일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도 그 말을 듣고 가장 아직도 인상 깊었던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제주 4.3은 단순히 하나의 일이 아니라 피해자 개개인들, 유족 개개인들이 겪은 다양한 시선에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이거를 하나로 또 보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견해 차이가 좀 다 다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중요한 얘기들 많이 나왔어요. 사실 하나로 묶어버린다는 것은 그리고 강요를 한다는 것은 그것이 또 하나의 권위주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과거에 아팠던 기억들이 권위적인 의식 속에서 나왔던 그런 상처들로 이루어졌던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정말 이거는 여러 세대가 같이 공감하면서 좀 풀어봐야 될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자칫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 안에서 다른 이야기들을 한다면은 좀 그것도 분열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1시간 갖고 얘기할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부족합니다. 예, 지금 조금씩 나온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역사 왜곡 문제라든가 혐오 문제, 그다음에 그 세대 안에서의 갈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덧 1부는 정리할 시간이 됐는데 오늘 이야기는 제주 MBC 유튜브 채널 JMBC에서 다시 볼 수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속되는 역사 왜곡과 혐오 문제 그리고 청년들이 맞이했던 2024년의 계엄 사태 그리고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8분 모두 감사드리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또 이야기 나눠가 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